자, 커피를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커피가 어떻게 해서 그 관리되고 자라고 하느냐, 거기엔 또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한다는 거 중요하죠. 커피는 유성생식, 무성생식,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 꺾어지를 얘기합니다. 아주 꺾어지를 해도 잘 자라죠. 그리고 얘가 씨앗을 통해서 밭으로 바깥으로 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밭에 한번 나가게 되면 거의 10년을 키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거 튼튼한 것만 가려내서 그냥 뿌리 하나하나까지 튼튼한 것만 골라낸 것들만이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저리 묘포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농부는 이렇게 밑에서 키우면서 다 걸러내요. 하나하나 걸러내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씨앗이 튼실하고 직선으로 잔뿌리가 많은 것들만은 골라내고, 또 이파리의 모양도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들. 그래서 거의 한 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가 되면 한 나무에 이파리가 한 12장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밭으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들은 잘 아주 튼튼한 것들만 가려진 상태죠. 이제 밭에 나가면 모두 다 축하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선택받은 것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늘에서 자라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워낙 커피 나무는 그늘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 5년 주기로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데, 가지치기를 해야지만 이런 제일 큰 건 이거예요. 현장에 가보면은 가지가 너무 무성해서 붙어 있으면 안에서 곰팡이가 나고 벌레들이 많이 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열매가 열리게 되면 그 열매들을 갖다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병이 쉽게 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무 전체의 균형도 맞춰주지만 통풍도 잘 시켜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지치기는 벌레, 서식치를 갖다가 없애줘서 통풍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밑둥을 아예 뚝 자르는 스탬핑, 다시 키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커피는 개화를 할 것이고, 그죠? 어, 그다음에 자가수분, 타바수분을 하죠. 물론 로부스타 같은 경우 화분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걱정하실 거예요. 꽃은 열리는데 열매가 맺혀질까? 나무 하나 가지고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잖아라고 한다면 아라비카를 키우시면 됩니다. 아라비카는 자가수분을 하기 때문에 화분 하나라도 열매를 맺어요. 근데 로부스타는 타가수분을 합니다. 반드시 화분이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 요즘에는 로부스타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뭐 혹시라도 이 커피 농장을 가시게 된다 그러면 화분 정도는 뭐 한 두세 개 정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만 따뜻하게만 키운다면 아주 잘 자라고요. 나무의 크기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서 실내 카페 같은 데다가 두시기에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들이 보면 겨울에 얼어 죽게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화분을 분갈이를 하지 않아서 얘가 말라 죽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말라 죽은 그 작은 화분을 열어보면 그냥 너무 안타깝죠. 뿌리로 꽉 차 있어요.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지를 못하고 계속 밑으로 빠져나가니까 말라서 죽는 거거든요. 그 2가지만 그 주의를 하신다 그러면 화분을 갖다 키우시는 걸 저도 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배추처럼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배추는 어떻게 돼요? 외관이 먼저 자라요. 그래서 고냉지 배추를 원하는 것은 외관이 자란 다음에 성숙 기간을 길게 가는 거죠. 온도가 낮으면 얘가 길게 자라거든요. 꽃대가 올라오지 않고. 그러니까 높은 곳, 대관령 고냉지는 배추가 자라는 곳에 높은데 낮은 기온을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외관이 먼저 자란 다음에 안이 튼실하게 채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커피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녹색인 상태죠. 오른쪽 거를 사진을 보면 요게 녹색인 상태인 거예요. 요게 녹색인 상태고 얘가 빨간 상태인데 커피콩의 사이즈는 비슷해요. 콩도 외관이 먼저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속이 채워져요. 그래서 씨앗만 봐서는 녹색에서 나온 건지 빨간 데서 익은 데서 나온 건지 구별할 수가 없죠. 품종에 따라서 사이즈가 차는 거는 그건 별개입니다. 같은 품종, 같은 농장에서 나왔는데 커피의 사이즈가 다르다라고 한 거를 갖다가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맛을 통해서 그 스위니스, 단맛이라든가 아니면 풍성함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되는데요. 이 그림을 맨 왼쪽에 보면은 선그로운 햇빛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다음 중간이 파셜 그로운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얘는 숲을 이루고 있죠. 이 자연의 숲 그대로는 모든 생물들이 자연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곳에 커피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예요. 저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커피를 정글 커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개간을 하거나 나무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숲을 유지한 상태에서 동물들도 살아갈 수 있고 그늘이 줘서 여러 가지 벌레라든가 지렁이라든가 이런 토양에 영양분을 주는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커피를 만드는 거. 거기서 상징적으로 그 숲은 새가 살 수 있는 숲이다. 그래서 버드 프렌들리 쉐이드 그로운 커피. 이 새들도 막 이렇게 프렌들리 아주 행복하게 살면서 그늘이 두어지는 커피. 이런 커피들이 좋은 커피죠. 저거는 자연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저런 커피를 찾는 것을 우리가 선한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착한 소비. 그다음에 쉐이드 트리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이제 작은 것들은 커피 밭을 일군 다음에 거기다 나무를 또 심어줘요. 아니면 밭을 일굴 때 어느 정도 몇 개의 나무는 남아둬서 그늘이 두려워지게 하죠. 그늘이 두려워지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무가 서서히 자랍니다. 태양만 받고 있는 왼쪽에처럼 브라질 커피처럼 하루 종일 태양볕을 받고 있으면 너무나 빨리 성장을 하게 되고 너무나 빨리 성장하면 열매를 빨리빨리 수확해서 좋을 텐데 나무 자체가 허약해져요. 나무 자체가 허약해지니까 농약을 뿌려야 됩니다.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얘가 빨리빨리 자라면서 토양의 성분들을 다 먹어치우니까 토양이 금방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토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료를 인위적으로 넣어주죠. 결국 당대에는 저 밭을 커피를 가지고 계속 쓸 수 있겠지만 이렇게 화학 비료를 주고 농약을 치고 하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커피가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우리 후세대는 어떻게 되죠? 커피를 지으면서 먹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커피 농사의 토대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커피를 재배하면서 어떻게 하자? 후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커피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 가치 중에 하나가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커피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속 가능한 커피란 말 하나에 공정무역의 커피의 개념. 워낙 공정무역은 뭐였죠? 얼터너티브 트레이드. 누군가를 돕기 위한 거였지만 나중에 1960년대 미국이 얼터너티브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런 시장이 들어와서 봤더니 야 이거는 커피를 사는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커피를 파는 사람만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사는 사람들도 커피가 생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가격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우리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거는 생산자나 소비자나 모두가 대등한 상태에서 거래되는 무역이구나. 그래서 페어 트레이드, 공정한, 공평한 그런 의미가 나오게 됐던 거예요. 이제 지금은 제값을 치르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선한 소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선한 소비는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도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한 그런 덕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리하자면 공정무역, 제값을 치르자, 그다음에 친환경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커피만을 소비하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약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벌목을 해서 자연을 훼손시키거나 하는 그런 농장의 커피는 우리 구입하지 말자라는 운동들이 점차 아직은 미약하지만 퍼져나가고 있지만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가공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추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예전에 에티오피아에는 어떻게 커피를 마시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지만 그냥 나무에 매달려 다른 것들은 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이제 수확 처리, 아니, 과일 처리 지나서 이제 물론 열대, 아열대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지만 이제 과일들이 사라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가봤더니 커피 나무는 이 열매 작은 것들이 말라 비틀어져 붙어 있는 거죠. 야, 그거라도 좀 먹을 수 없을까? 이제 개도를 모아다가 딱딱하니까 뭐 끓여 먹는다거나 이제 끓여 먹을 때 너무 맛이 밍밍하니까 있던 누군가가 동물 버터 다들 유목민들은 염소라든가 소를 키워서 동물 기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함께 끓였더니 딱딱했던 체리가 부풀어 오르면서 그거를 먹었더니 동물의 기름도 섭취할 수 있지만 그거와 체리에서 나오는 그 단맛과 단물들이 잘 어우러지더라.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먹어봤더니만 야, 이게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신이 또렷해지고 에너지가 불끈 올라오는 것 같다. 카페인의 효과, 항산화, 바이오 액티비티, 생리 활성 물질에 대한 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에 주목하게 됐다는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있죠. 그렇게 그냥 열매를 말려서 먹었던 그런 방식, 거기서 씨앗을 나왔던 방식, 우리가 내추럴, 워낙 그렇게 했었다. 자,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그대로 말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브라질처럼 한 하루 수확한 것이 한 100톤 정도가 되면 그 100톤을 다 어디다가 말리겠어요? 그러니 모두 다 껍질을 벗기고 그 껍질을 벗긴다는 뜻이 펄프드 내추럴. 여기서 펄프라고 하는 것은 과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육을 벗겨낸다. 벗겨난 다음에 말렸더니 말리는 속도가 좀 빨라지죠. 자, 그럼 허니 프로세싱은 무엇인가? 지금은 펄프도 내추럴과 같은 얘기로 쓰지만 다만 목적이 달라요. 브라질은 많은 양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 코스타리카나 엘살바도르는 물을 닿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혹은 그렇게 말림으로 해서 어, 썩어나가는 것이 적게 하고 맛도 더 좋아지게 한다. 맛에 집중을 했을 때 그때 점액질을 좀 닦아내거나 점액질의 양을 조절함으로 해서 점액질을 많이 남긴 상태에서 말리면 색깔이 검어지니까 블랙허니, 그다음 줄이면 레드허니, 거의 다 없애다시피 하면은 하치먼트 색깔인 노란색이 그냥 비쳐 나오니까 옐로우 허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되지만 펄프드 내추럴과 허니 프로세스는 목적이 달랐다. 브라질의 펄프드는 빨리 말리는 것. 그다음에 엘살바도르나 코스타리카의 펄프드 내추럴은 우리는 그걸 빨리 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맛 때문에 한다. 그래서 허니 프로세스라는 이름을 주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에티오피아나 브라질의 이런 평지 뙤약배처럼 빨리빨리 말릴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곳이 아닌 곳에서는 물로 닦아내는 것들, 물은 풍성하고 양도 많지 않고 썩어나간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물로 깨끗이 닦아내면서 물로 그 수조에다 담아가지고 이 파침 점액질을 제거했더니 썩어 나가는 것이 덜할 뿐만이 아니라 맛도 깨끗하고 더 고급진 것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물이 닿는 것을 워시드 프로세싱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체리 모양을 보셨고요. 경련 결실이 있어요. 우리가 올해 사과 농사 잘 되면 에휴, 내년은 좀 힘들겠네. 왜? 올해 힘을 다 써버렸잖아. 커피가 그거 심해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경련 결실을 이 비료나 농약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워낙 커피 나무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 너무 자손을 많이 퍼뜨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손을 퍼뜨리기보다는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한번 쉬어가는 그런 쪽으로 진화가 된 거예요. 응? 뭐 식물들도 다 자연에 적응하는 뇌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그 DNA가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런 생장 패턴이 된 것이죠. 그다음에 머처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에서의 머처레이션은 우리가 얘가 과일이었다면
단맛을 많이 내기 위해서, 보다 달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녹색의 바나나가 노랗고 검은빛이 날 때까지 기다리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이 맛있으니까. 체리도 과육을 먹는다 그러면 녹색일 때보다는 빨갛게 만들어야 우리가 사과 같은 거 이걸 먹을 때 과육이 훨씬 더 달고 당도가 높고 좋죠. 근데 커피는 씨앗을 우리가 가려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씨앗에서 머처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관심이다? 이미 커버린, 녹색이 됐을 때 이미 다 커버린 그 씨앗에 성분이 채워져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성숙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동영상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씨앗이 이렇게 녹색일 때는 어, 커져가는데 이 과육이 커져가는 것에 비해서 씨앗이 커져가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보면 녹색이 됐을 때 이미 사이즈가 다 커져서 녹색이나 빨간 걸로 성숙된 거나 씨앗의 사이즈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녹색인 상태에서 빨간색으로 가는 이 과정이 이 시간이 길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된다? 씨앗에 있는 성분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거 거듭 강조합니다. 자, 핸드피킹과 스트리킹 기계 수확이라는 것이 있고 커피를 수확하는 데에는 제가 커피는 새해가 10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월 왜 10월 1일이 됐냐면 11월, 12월이 되면서 커피가 수확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주요 콜롬비아도 그렇고 메인 시즌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케냐 적도에 금방 끼고 있는 커피 그 주요 산지들이 대체적으로 모두 11월, 12월 이때 본수확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11월, 12월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작년 수확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에서 커피에서의 새해는 10월 1일이다. 우리로 따지면 국군의 날이지만 커피하는 사람들은 10월 1일 커피를 위한 떡국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엄격하게 10월 11일에 나오는 그런 수확한 커피들은 지난해 커피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같아서도 엄격하게 따지면 2023, 2024 시즌이라고 해서 수확이 해에는 두 가지 해가 걸쳐서 이름이 붙여지게 된다. 자, 이제 핸드피킹은 손으로 일일이 따는 거죠. 처음에 잘 익은 것들은 한 광주리를 채우는데 얼마 걸리지 않죠. 그래서 잘 익은 것만 따낼 수 있고 품질이 좋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커피들은 모두 농장의 이름이 붙어서 판매가 돼요. 그러니 우리가 케냐 AA 탑 여기에만 그 열광할 것이 아니죠. 이건 아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이즈만 크다는 거죠. 케냐 AA 니에리 커피 그러면 케냐보다 작은 니에리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경상도만한 땅까지 나왔으니 케냐 전역의 커피보다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커피만을 따로 모은 거니까 더 좋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케냐 니에리 기차타 그거보다 작은 기차 사인이 거기에 장고 농장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단위의 농장까지 추적이 되는 그런 커피들이 좋은 커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좋은 커피들은 모두 농장 이름까지 확인이 된 것들. 혹은 농장이 너무 작으면 한 농장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 수출이 안 되니까 지역 이름 혹은 조합 이름까지 되죠. 예를 들어서 케냐 구찌 한벨라 커피 그러면 농장 이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찌 커피 커피 그러면 좋아하시고 예가체프 커피 그러면은 더욱더 좋아하시는데 그렇게만 파는 것들은 좋은 커피가 아니라는 거죠. 더 들어가서 케냐 구찌보다는 에티오피아 구찌보다는 에티오피아 구찌 한벨라는 마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게트넷 농장, 슬링가 농장 이렇게 농장 이름이 붙는 것들이 더 좋은 커피들이다. 그다음에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피를 어느 정도 앞에 한 번, 두 번 수확이 다 끝나가지고 남아있는 것들 거기서 가려내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한 광주리를 채우려면은 익은 것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뜨문뜨문 있으니까 하루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가지를 쭉쭉 벗기는 저렇게 하는 과정 중에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많으니까 밑에다 바닥에다가 저렇게 비닐 같은 걸 깔죠. 자, 이제 저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동기, 이 손가락처럼 퍼져 있는 거를 밑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넣어주면 얘가 막 떨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동기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제 브라질처럼 농장 하나의 사이즈가 뭐
축구 경기장 100개만 하다 그러면 이런 머신들이 이제 옮기는 거죠. 이 머신은 이쪽에 있는 머신이 얘가 커피를 수확하는 거예요. 얘가 밑에 여기 우리 쌀이비처럼 이렇게 회전되는 것이 가지를 막 흔들어요. 흔들면 밑에 이제 열매가 떨어지는 걸 받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쏟아주면 옆에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여기를 가득 채우죠. 여기서 가득 채워지면 이렇게 뜨거운 날에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썩는 거예요. 발효가 된다는 얘기죠. 발효의 결과물이 썩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부패라고 하는 거고, 발효의 결과물을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다면 그건 발효라고 하는 거예요. 발효와 부패는 같은 미생물의 작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확이 되고 나면 얘는 빨리 가져가서 어, 펄프드 내추럴 껍질을 벗긴 다음에 말리는 곳으로 바로 나가게 되죠. 자, 이제 정리를 하면 내추럴 커피가 있었다는 거 모두 아시죠? 내추럴 커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펄프드와 허니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워시드가 오히려 나뉘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는 워시드, 하나는 세미 워시드인데요. 워시드는 워낙 수조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지만 세미 워시드는 이제 산지에서도 물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수조를 만들 정도로 또 그 수조에서 나오는 것이 영양 성분이 많아서 주변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면 주변의 강들이나 이런 물들이 부영향화 때문에 다 오염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지는 물도 귀할 뿐만 아니라 자연 보호의 의미가 있어서 세미 워시드를 하는 그런 곳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면 워시드라고 해놓고 대충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옛날 전통의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애써 풀리 워시드라고 하는 풀리를 꼭 집어넣죠. 그때 풀리 워시드는 수조에 넣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워시드만 써 있으면 세미 워시드라는 얘기를 굳이 안 써요. 왜? 그것도 워시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드립커피를 마시는 커피에는 많지 않고 에스프레소로 쓰는 이른바 커머셜 커피는 대체적으로 거의 다 세미 워시를 한다. 얘는 샤워실로 들어가서 아주 센 분사하는 물로 닦아내고 말리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추럴 커피, 펄프도 내추럴 커피, 워시드의 이 세 개의 커피의 맛들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추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닿지 않았다. 물이 닿지 않은 건 단맛이라든가 커피 본연의 성분들이 더 풍성하다. 자, 워시드라고 하는 것은 물이 닿았다. 물이 닿으면 씻겨서 나가는 것이 많다. 깨끗하고 산미가 선명할지 모르지만 입에 들어왔을 때의 풍성함은 좀 덜하다. 단맛보다는 명확하고 뚜렷한 산미가 높게 형성이 된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개성이 정확하죠. 산미가 있는 것은 블렌딩을 할 때는 브라질처럼 산미가 없는 커피들한테는 굉장히 요긴한 그런 블렌딩으로 쓰임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가공법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까지도 알면 그렇게 알아야지만 전문가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건식법과 습식법의 차이들 맛의 특성들 보면 건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리는 거라 했죠. 물이 안 닿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물이 안 닿으니까 물로 생각해서 단맛과 바디 복합적인 것이 많고 습식 물이 닿으니까 신맛이 강하고 향이 좋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뜻이요. 풍성하다는 뜻이 아니라 맛이 깔끔하다. 깔끔하니까 더 섬세하다라고 보는 그렇게 항상 맛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걸 봤더니 얘는 저 색깔이 진한 모양이죠. 얘는 체리채 말려지고 있다. 혹은 뮤셀러지 허니 프로세싱으로 뮤셀러지 점액질을 많이 남긴 상태에서 말리고 있구나. 이렇게 그늘이 아니라 비닐에서 말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씨앗에 여기 있는 체리가 아니라 커피 씨앗의 부분적인 온도가 43도를 넘어가지 않게 될 수 있어요. 43도가 넘어가 버리면 커피 씨앗에 있는 성분들도 날아가 버려서 맛이 밋밋해 버립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노란색이니까 얘는 수세식으로 워시드 방식으로 점액질을 싹 닦아냈을 때 옐로빛이 나오거든요. 물론 허니 프리소싱에서도 점액질을 싹 닦아내면 이런 빛이 나오게 됩니다만 예, 보편적으로 워시드로 보거나 아니면 옐로우라고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지금 구름이 껴있을 게 망정이지. 만약 직사광선이 막 쬐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농부들은 뭐를 해야 돼요? 얘를 뒤집어 줘야 돼요. 계속 움직이면서. 왜요? 움직이지 않으면 43도 이상이 올라갈 때 성분, 향기 성분들도 다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이 많은 걸 치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밑에 있는 기계 건조를 하는 겁니다. 이 기계 건조의 온도는 몇 도? 거의 40도 정도에서 서서히 말리는 거예요. 빨리 뜨거운 걸로 말린다? 큰일 나요. 향 다 소실돼 버려요. 그건 마치 뭐와 똑같다? 소고기를 물에다가 10번 정도 깨끗하게 하려고 다 씻어갖고 고깃국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맛이 밋밋하죠. 마치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방식을 설명한 거고, 이제 그림만 보면 아세요. 열매를 통째로 말린다? 내추럴. 지금 이 방식은 뭐죠? 얘는 지금 보면 엉망이죠. 이 엉망인 것들은 농장으로 팔리는 커피들이 아닙니다. 거의 끝물, 마지막 수확을 해서 덜 익은 것들이 막 섞여 있죠. 여기에서 물에 뜨거나 이렇게 되면 덜 익은 것들이요. 덜 익은 것은 버릴까요? 아니에요. 말려요. 말려서 내추럴. 그래서 내추럴 커피 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잘 익은 것만 선별한 내추럴이냐, 아니면 끝물에 나오는 저 내추럴이냐, 그걸 드셔보시면 이 끝물에 나온 것들은 맛이 굉장히 고약하죠. 거의 무슨 어, 좀 나쁜 의미에서는 로스팅을 하고 나면 향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쓴맛이 많이 나오고 여운이 짧고 거칠고, 그리고 들쭉날쭉해서 발효치가 너무 많이 넣어서 마치 무슨 소나무 향 같은 거나 약품 느낌이 막 나기도 하죠. 저렇게 물을 통해 가지고 씨앗을 잘 익은 것들만 아닌 것들만 걸러주고, 이 그림 밑에 이제 펄핑 하는 것이 있어서 씨앗으로 구별하게 되고, 그 씨앗이 이렇게 수조에 들어가면, 얘가 수조인데 물에 담가둔 거죠. 폴리워시드, 워시드 방식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이 무산소 발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가 무산소는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얘가 그 다음 단계로 밀폐된 통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CO2를 넣어주고 산소는 다 내보낸 상태가 돼버리면 이 상태가 바로 무산소 상태가 되죠.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무산소 발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뜨거운 날씨에서 이 점액질이라고 하는 것, 씨앗에 묻어있는 점액질이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이게 지금 거품이 났다는 것은 모두 발효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 수조에서. 그래서 이 발효가 이 정도로 일어나게 되면 물을 계속 바꿔주면서, 그렇다고 물을 다 빼버리면 박테리아가 너무 다 씻겨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물을 좀 빼주고 밑에 있는 거를 다시 박테리아 잔뜩 있는 물들을 섞어주면서 어, 얘를 닦아내는데, 닦아내는 건 pH를 보면 알아요. pH를 보면은 산도가 한 4에서 4.5 정도가 되면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물에서 없애주고 말리는 쪽으로 가자. 이 산도를 보면서 이제 점액질이 다 닦였다. 이제 이 정도에서 산도가 이렇게 됐을 때 바깥에 말리면 나중에 말려서 털어버리면 점액질이 다 사라진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pH를 측정하면서 얘를 햇빛에다가 나가서 이제 말리게 되죠. 이거 지금 말려지는 걸 보면은 파치먼트 상태에서 이 정도가 색깔이 나오면 우리가 얘를 레드헌이라고 얘기합니다. 색깔이 검은색, 레드헌이 뮤산유지를 한 중간 정도로 남겼다가 말리는 방식인 거죠. 자, 이제 말리는 것만 보면 얘는 뭐예요? 파치먼트 색깔이죠. 그러니까 워시드 방식이다. 햇빛에서 말리니까 썬드라이 방식이다. 여기서 내추럴이라고 하는 것은 방식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말려지는 걸 놓고 보면은 햇빛에다가 말리는 방식, 워시드한 파치먼트를 말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게 기계 건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도를 올리게 되면 안 되니까 40도의 정도에서 은은하게 커피를 말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외에는 이제 커피가 나오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얘를 흔들어주면서 밀도에 얘를 약간 기울여주면 가벼운 것은 이쪽으로 가고 무거운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 사이즈를 벌려주고, 아주 더 가는 쪽에서는 이제 지푸라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서는 또 돌 같은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선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만 가지고는 구분이 되는, 요 안에 구획이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각각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흔들림에 따라서 이쪽에서 나오는 것, 이쪽에서 나오는 것, 이쪽에서 나오는 것이 사이즈가 다르고 퀄리티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 안에
이렇게 서로 막혀 있어서 이렇게 따로 나오는 거예요. 따로 구멍으로. 따로 나오는 건 이제 좀 더 좋은 기계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따로 나오죠. 가장 좋은 건 뭐죠? 이렇게 육안으로, 어, 손으로 일일이 핸드피킹을 하는 그런 겁니다. 프리클리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울어진 상태에서 흔들어주면서 가장 이제 무거운 이물질 위로 중간에 이제 깨끗한 커피들은 여기로 오게 하고 작은 모래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것들은 또 밑으로 빠지게 해서 깨끗한 커피들을 별도로 빼내는 거죠. 그리고 얘들을 또 흘러가게 해주면 사이즈를 갖다가 어, 얘를 공기를 이렇게 쭉쭉 빼주면 어떻게 되죠? 날아다니는 건 무거운 것들은 무거워서 이쪽으로 축 처져서 빠지게 되고 얘를 이제 진동을 흔들어주면서 바람을 약간씩 이렇게 해주면 가벼운 것들은 더 빨리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돌이 제거된 커피. 이거를 우리가 디스토닝, 돌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사실 커피는 이게 기계가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그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저런 사실을 알고 저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한테 제값을 치러야 된다 하면서 공정무역의 캠페인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어, 찌꺼기랑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밀링이라고 하고, 오늘 끝으로 하나의 슬라이드를 더 보겠습니다. 이제 폴리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폴리싱이라고 하는 것은 윤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생두에서 윤을 내려면 뭐를 없애는 거죠? 실버 스킨. 생두를 감싸고 있는 실버 스킨을 서로 마찰을 넣어서 비벼서 없애버리는데 요즘엔 하와이 코나 커피가 예전에는 이 폴리싱을 해가지고 커피 콩 색깔이 너무나 깨끗했어요. 실버 스킨도 없고. 근데 요즘엔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 폴리싱을 하는 과정 중에 열이 발생을 해서 이게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맛의 손실이 크더라. 그래서 폴리싱을 하지 말자라는 내가 이제 대세로 바뀌고 있는데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실버 스킨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로스팅을 하게 되면 체포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체포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로스팅하는 사람의 건강, 기관지 건강도 안 좋고 나중에 그걸 드립커피로 할 때 체포가 맛에도 영향을 끼치고 너무 많으면 맛을 밋밋하게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물줄기의 흐름을 방해를 해서 추출이 일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겠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 기록이 안 되는 바람에 세 번째 시간이 조금 이제 급해졌습니다. 이제 하지만 자, 여기서 기록은 맞고